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도 갖고 있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게 되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방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또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발연점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 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약 23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압착시키는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변질이 돼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하게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서 쉽게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생 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한 다음 짠 기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만 조리를 하시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봉을 하셨다면 한 달 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인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기스탄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그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 정도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따로 먹는 것이 사실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성의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을 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했더니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서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잖아요. 오이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때 배랑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 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이 만성신장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신장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신장질환은 이제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추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이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 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